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30분에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벌써 300분 넘는 분들이 와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임금님 기획캔디님이 바삭하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하셨습니다. 네, 벙카이브님이 벌써 예고를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하셨고, 쿠마님도 오셨고, 이선영님도 3일째 또랑또랑한 목소리 들으러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온유한 앙강님도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오셨어요. 이태영님이 감사합니다. 네, 예쁜 얼굴 보러 왔다고요. 네, 심은정님이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어요. 우울해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바사삭 부셔주시길 하셨습니다. 네, 추윤호님, 봄춘님, 최준봉님, 네, 천성국님, 역풍이다. 네, 김웅님 구독 3일차라고. 네, 후비고님이 첫 출첵이라고 하셨습니다. 송현우님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이선영님이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하셨는데 진짜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살이나 깎이셨어요? 저는 생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딱 한 살 깎였습니다. 그래도 좀 깎였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생일 케이크에 초가 너무 많으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두 개만 넣고 좀 날릴 때도 있었거든요. 네. 임금님 계획님 오늘 디저트는 좀 바삭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초코짱이님이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은 좀 기분이 좋은 날 같아요. 한 주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이때까지 좀 잘 살았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 싶으면 아까 심은정님도 좀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좀 인류에 충전하시라고 제가 힘내는 뉴스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미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잖아요. 아빠 회사 야유회 못 가게 되니까 전무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했다는 용감한 초등학생 따님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실제 통화 내용 공개하셨더라고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가면 되겠네. 그래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너무 귀엽죠. 제가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막 지어지더라고요. 네, 봄주님이 맞다 귀여운 꼬마 하셨고요. 김영님이 나만 빼놓네 하셨는데 아니에요, 빼놓지 않습니다. 네, 김영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부르장님도 오셨고, 임종국님도 오셨어요. 네, 네, 다들 너무 회사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야유회에 따라가고 싶나라고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야유회에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회사 분위기 좋은 것 같고, 전무님도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 따님도 야유회 가라니까 너무 목소리가 화색이 돌면서 막 듣고 있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역풍이다님 저런 딸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약간 빠삭한 뉴스죠?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기분 좋아지시라고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야 청년 정치인들 간의 건설적인 토론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용태,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들어갈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여기 샤피어님이 자녀 4분이라는 가족분 대단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내 자식 놀이터에 들어가시면 아버님 올려놓으신 풀 영상 있으니까 또 시간 나서 한번 보세요. 네, 네. 오늘 뉴스를 완전 영모하는 온유형 코너는, 오늘은 제가 이따가 토론이 있다 보니까 짧게 간략하게 제가 뉴스 좀 골라왔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첫 번째 소식 한번 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모두 발언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이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방부 뭐 당과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학습권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비군 훈련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최근에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니 예비군 훈련 참석하고 왔는데 교수님이 결석 처리했다. 출결 점수 불이익 줬다. 이런 불만 사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요 예비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비군 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학생에 대해서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학칙에 방영이 안 돼 있거나 이 규정을 잘 모르셨거나 해서 제대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은 당연히 뭐 불이익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고등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 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하고요. 당장 대학은 2학기부터는 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풍리더님이 지금까지는 보장이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하셨는데 보장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적용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인류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더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서로 하고 저는 빼놓고 인사를 서로 하고 계신데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최애 라면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라면 먹으면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MBC 구내식당에는 오후에 간식으로 1,000원짜리 라면을 팝니다. 이게 정말 맛이 있어서 이제 라면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농심과 삼양식품이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가격을 5% 가까이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가격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농심과 삼양이 이제 일부 제품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한 거고요. 농심 신라면이 얼마가 내리냐면은 소매점에서 1,000원에 팔리는 게 50원이 내려가는 거고요. 새우깡은 1,500원인데 100원이 인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부터 12개 품목을 평균 4.7% 내린다고 밝혔고 오뚜기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밀 가격이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라면 업계가 한 10% 안팎으로 출고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약간 안정세가 들어가면서 밀 가격이 좀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가격 압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여서 국제 밀 가격도 좀 가격이 반등 추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품업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리는 게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값을 내린다고 하네요. 네. 심은정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가격 내리고 양 줄이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겠죠? 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먹었던 새우깡 역풍이다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HYJTB님 응원 감사합니다. 네. 김영님이 제 목소리는 바삭한데 뉴스는 안 바삭하다고. 좀 바삭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커티샹님도 3일째 출첵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릴게요. 밤사이에 남부지방에 좀 강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인명피해랑 시설물 피해가 좀 있었는데 전남 한평에서 시간당 70mm가 넘는 이제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천이 불어나니까 이 하천의 수문을 열기 위해서 60대 수문관리원 분이 나가셨는데 이 하천에서 실종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 광주 석곡동에서는 제방이 50m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주민들이 강당으로 대피했고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5시 50분이면 이제 좀 깰까 말까 할 텐데 확 무너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새벽에도 풍암동에도 아파트 뒷산 석축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뭐 피해 접수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별일 없기를 바라고 이 어젯밤에 광주와 전라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지금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대구, 경남, 경북 일부 지역에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이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기상청이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에 돌풍과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온유하는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You gotta listen up. I hear every word you say.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명랑 핫토크입니다. 핫토크. 네, 핫도그 아니고 핫토크요.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김은태입니다. 점심 못 드셨죠? 네, 시간대가 아직 못 먹었죠. 그래도 오늘 2살 젊어져가지고 아, 점심 네. 안 먹어도 즐거울 것 아, 같습니다. 진짜요? 아, 지금 저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훨씬 좋죠. 네. 2살 젊어지니까. 이게 화제도 저희가 막- 대선 때 네. 이 공약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지지했던 공약 중에 하나예요. 만 나이로 가겠다는 거, 2살 젊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응원했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시행돼가지고 좀 네. 특히 그 어떤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어떠세요? 네, 저도 오늘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음. 원래는 이제 6월에 된다. 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께서도 이게 1월부터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6월에 된다. 좀만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나 김용태 최고나 둘 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둘 다 2살이 깎여서 지금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사실 이렇게 여의도의 90년생들이시잖아요. 네.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좀 신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모셔봤거든요. 저희가 신선해야 왜냐하면 되는데. 신선해야 되는데 신선해야 여기 있다 되는데 보니까- 약간 반성하게 네. 되는데. 좀 신선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알겠습니다. 싶어가지고 네, 아까 앞에서 이제 코너 소개해 주실 때 이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살짝 긴장을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둘이 많이 붙이잖아요. 예, 예. 좀 많이 싸우라고 싸우라고. 네, 네.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많이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리고 첫 번째는 근데 좀 첫 번째가 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방류정 검사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그리고 나서 이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증서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증서 발행되면 언제든 방류해도 문제 없다는 거고. 이 민주당에서 어제 방류막을 골드타임 얘기하면서 정부가 최소 6개월은 보류를 요구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좀 일본 정부 상대로 할 일을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용태 의원? 글쎄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 너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굉장히 피플리즘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공수가 바뀐 상황 코미디라고 보실 것 같아요. 물론 국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2021년에 여야가 이미 국회에서 이 오염수 관련해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었잖아요. 그때 뭐 여당에서 반대했던 의원님들 많이 계셨고 근데 지금 와서 바뀐 이 상황도 여야의 어떤 공수가 바뀐 상황도 되게 우습게 보실 것 같고 마찬가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굉장히 방어적 태도를 취하셨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무슨 핵폐수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을 선동하려고 하고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가 사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2021년 4월에 국민의힘 단독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결의안을 냈었거든요. 이 결의안의 발의자가 현재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결의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 문제 제기하는 거랑 취지도 내용도 굉장히 똑같아요. 실제로 결의안에 나온 문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괴담이고 선동이냐? 저는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만큼은 제발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았으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거나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답변을 내놓는 대신에 먹방을 하신단 말이죠. 무슨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이 불안을 잘 모르는 진짜 소위 말해 공감 능력 제로라고 부를 수 있는 행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괴담이다, 선동이다 하면서 야당이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그렇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책임 있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소 6개월 정도 보류해달라라는 이 박강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이견을 다루고 이제 의견을 모아봐야 될 텐데 확실한 건 사실적인 거는 2011년에 후쿠시마의 사태가 있었고 그때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가 그 바다로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체 양에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건 굉장히 미량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세슘 농도가 일본 앞바다에 굉장히 높았던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앞바다의 세슘 농도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량의 이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 제기하는 것과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정말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토론해 나가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시면서 이것을 마치 총선 전략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야 양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가서 회를 먹고 성주 가서 참외도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신 농성에 들어갔고 뭐 윤재갑 의원은 어제 이제 중단을 하셨지만 길게 보고 여야 자세가 지금도 뭐 총선이다 선동이다 서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양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먹방하고 단식하고 이러한 거는 그 기성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최대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시던 세상에서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살아왔던 그 세상에서는 먹방을 보여주고 단식하고 이러한 것이 국민들께 어떤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젊은 층이 봤을 때는 사실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먹방하고 단식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왜 이렇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국민의힘이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시기는 어쨌든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정부나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거는 오염수는 어차피 방류가 될 거고 IAEA 보고서도 사실은 그것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텐데 힘 빼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고 지금 그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뭔가 특위를 만들고 우리가 정말 따져볼 건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국익을 챙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뭐 먹방하고 다니시고 뭐 민주당을 향해서 지나치게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저희는 과학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알프스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 제대로 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다 묻고 있는데도 이걸 단순히 뭐 성주 참외, 뭐 회 이런 것들로 모든 문제제기를 다 막고 있는 거는 사실상 여당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방금 성주 참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먹방을 보여주면데 그냥 가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주에. 그래서 지난 정권 얘기가 좀 사드 관련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뭐 물론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과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지난 정권에서 사드 사태에 있을 때도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막 괴담을 선포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것을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아마 민주당에서 과하게 제기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뭐 저는 이게 성주참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당시에 뭐 괴담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의 명분은 분명히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있었던 것이고 또 전자파라든지 이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식으로 배치되기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혹 제기를 했다. 그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마치 정당화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 봤을 땐 잘못됐던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사실은 괴담이나 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연 민심이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뭐 소금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국민들이 요즘 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보를 접하시는 세대인 만큼 지금 국민들이 소금 사재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정부의 대응이 못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못 믿음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사드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문재인 정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야기하면서 알프스라는 기계를 30년 동안 돌려야 되는데 이게 10년간 8번 고장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듯한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한 거죠.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결의안까지 내면서 일본 정부 규탄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해야지. 저는 뭐 이게 정신 승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라는 게 결국에는 30년 동안 길게 장기적으로 일어날 일인 거고 바다라는 거는 해류가 있고 저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향이 무지막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힘을 합쳐도 모자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힘을 좀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하면 국민들께서 여당에 바라는 점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당과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달라. 그러니까 물론 과학 데이터 중요하고 과학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라도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정말 국민의 정말 안전할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하고 이러한 것을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당과 정부가 좀 국민의 바람을 좀 갖고 좀 앞으로 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불체포 특권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이 두 분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먼저 박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권리였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본인의 뭐 양심이나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서 의정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뭐 독재 시대라든지 말 잘못하면 갑자기 끌려가고 이런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방어권 측면에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에 공감하실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실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의혹이 생길 만한 지점은 있어도 어쨌든 충분히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뭔가 개인의 안위를 지키려는 듯한 모양새가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특권은 필요 없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요즘의 정치는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체포 특권은 약간 과거의 유산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위 자체가. 그런 점에서 특히 최근에는 어떠한 개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특권이 됐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국민들은 구속영장 을 당연히 청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왜 국회의원만 그렇게 예외가 되어야 할까? 사실 요즘 국민들은 특권이다 예외다 이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국회가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다시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고유 권한이잖아요. 상권 분립의 하나죠. 예,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이 생기게 된 배경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보여주시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불체포 특권을 쓰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민주당뿐만은 왜냐면 아니죠. 여당은 네, 네. 왜냐면 여당은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권성동 의원이나 저희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야당 의원들 향해서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당 같은 경우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어떤 비리 의혹은 알아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행정부의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야당의 어떤 보여주는 행태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마 지탄받는 지점이 아닐까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상권 분립을 좀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전 세계적으로 또 회기 내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례별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불체포 특권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안 1호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다가 당 차원에서 세신 의지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부에서 좀 불편한 기색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약간 이 혁신위의 요구랑 그 결은 비슷한데 그 내용이 디테일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혁신위는 이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해달라라는 건데 이제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입장은 이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이게 되게 같은 듯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당 내부에 여전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잘 내포하고 있는 지금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좀 애매모호한 거죠. 물론 다행인 것은 뭐 구체적으로 지도부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불체포 특권 처리하려면 체포동의안 처리하려면 임시회를 열든가 뭐 국회를 열어야 그 회기 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안 열겠다는 거는 그냥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체포동의안의 가결 처리까지 당론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 내부에 좀 반발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혁신위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 1호가 뭐 좌초됐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도 국민들께 한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이 이슈가 되는 일은 사실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도부가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명쾌하게 결론을 더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도 지도부 경향에서 왜 우물쭈물하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어요. 체포동의안이 오면 심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당대표가 이렇게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면 전 당에서도 이것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시에 이제 혁신이 출범을 바로 앞둔 직전에 했던 발언이신데 네. 그건 역시도 아마 혁신위의 그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마다 뭐 개개인의 속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우리가 기존처럼 부결을 계속해서 시킨다? 저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크게 혼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선에서 수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더 미적지근하게 뭐 내부 반발을 이유로 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죠. 김기현 대표가 사실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성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이렇게 약간 지르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슨 속내로 봐야 되나요? 아니, 너무 뜨거운 것 여당 같은데요? 입장에서는 네. 이 불체포 특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말을 여러 번 바꾸셨잖아요. 대선 기간에도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쟁점을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44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 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서명하고 이건 그냥 정치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피 흘릴 각오로 혁신의 1호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사실 혁신이 자체가 좀 자초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초될 위기의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신이 1호안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그 뉘앙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혁신위를 위한 혁신위가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혁신위의 그 내용적인 면이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혁신위가 백날 떠들어도 지도부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거나 당이 모르쇠 한다고 하면 혁신위가 뭐 도대체 어떻게 2호, 3호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혁신위의 1호안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이 민주당의 상식을 맞춰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을 내놓았다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가 이렇게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환영하고 있냐, 뭐 그런 입장도 약간 모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누가 봐도 혁신위의 1호안을 민주당이 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혁신위의 워딩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향후 전국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요새 이낙연 대표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낙연 대표님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정책 평론을 막 10분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네. 약간 뭐 민주당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힘을 합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는 것이 그 정당 안에서 가치를 두고 여러 계열, 여러 계파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오는 과정이 전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건강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대선을 나가시려면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원내 진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내년 공천권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시점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뭐 제3자 뇌물죄든 여러 어떤 건이든 1심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더 심하게 아마 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싸워라 이렇게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싸워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 여당도 여당 안에서도 사실 많이 싸웠잖아요. 네. 대통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싸웠는데, 이것이 결국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전 정당이 건강하다면 많이 싸우고 싸우면서 크는 거잖아요. 원래 싸우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는 과정이 저는 건강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 보면 싸워서 크는 게 아니라 싸우니까 계속 다치던데요. 너무 다쳐서 이 상처가 회복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저는 어쨌든 이제 김용태 최고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힘을 합친다에 저는 한 표를 제시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본인의 사람을 총선 때 많이 공천을 받게 하고 당선을 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치죠. 근데 민주당이라는 이 틀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공천을 백날 받아봤자 본선에서 져요. 그걸 정치인들이 다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이견이 있고 해도 당을 다 뛰쳐나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당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해석이나 여러 뭐 음모론이나 가설이 있지만 결국에 지금은 어쨌든 힘을 먼저 합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틀이 바뀌어 있는데 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당대표께서 선언하셨는데 틀이 바뀌었죠. 그거 뭐 다른 의원님들도 챌린지 하셔서요. 뭐 땡땡땡의 민주당 다들 많이 하셨어요. 네. 사실 공천 얘기 나오면 국민의힘은 네.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 있죠, 저희도. 네. 어제 시선 집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검사 공천 내면 총선 망한다. 이거는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검사 공천 근데 피할 수 있나요?
결국엔 대통령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각은 검사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검사가 정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깊이 반응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를 공천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여권에서 권력자들이 이제 공천할 때 검사들을 공천하게 된다면 수도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다 보니 TK라든지 이제 영남권에 많이 공천할 거라는 판단이 서잖아요. 네. 그럼 영남권은 사실 저희 당 지금 현역 정치들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분들의 공천이 낙천이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TK부터 시작해서 전국 선거구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또 여당의 지도부가 좀 정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지님이 이번 총선 때 정말 투표 잘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투표 소중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너무 싸우다 보면 정치 허무만 생기고 맞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정당 정치에는 굉장히 좀 악영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좀 잘 화합이 됐으면 하는 면도 있는데 다음 소식 잠깐만 하나 간략하게 좀 볼까요? 사실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 같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개각에 인사 겸손하면서 이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뭐 정순신 그 후속 조치로 본인과 자녀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사실 적극 소명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 문제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저보다는 박성민 선수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톤을 떠넘기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미디죠. 왜냐면 지금 국회에서 정순신 방지법 통과되고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 후보자로 지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차관들한테는 또 학폭 검증을 강하게 한다? 이거는 그럼 이동관 특보는 뭔가요? 이동관 특보는 지금 언론에 의해서 뭐 피해자가 4-5명 되는 걸로 나오고 또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사회의에서 문제 제기도 했다 그러고 심지어 이동관 특보가 직접 뭐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안을 사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아주 차곡차곡 비판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도대체 정순신 그 변호사의 사건과 뭐가 다르냐? 권력형 학폭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거야말로 진짜 장차관 인사 검증을 뭐 할 때 학폭 봤다 이걸로 어필을 하면 뭐합니까? 이동관 씨가 버티고 있는데 이 말이 일관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대로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동관 특보 자녀와 관련 학폭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모의 권력을 개입해서 이걸 무마하려고 했던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문제는 언론관이에요. 이분이 MB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이때 홍보수석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뭐 국정원 시켜서 문건 작성하고 지금 요즘도 뭐 이제 약간 잊혀진 인물이지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께서 보수 참칭 패널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수 패널도 막 저격하고 검증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때도 좌편향 패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출연자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외압 가했다라는 문건들이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다? 이거는 완전 언론 독재를 하겠다라는 완벽한 시그널 아닌가요? 저는 진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최고님. 그러니까 일단 지명하시게 되면 청문회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폭 같은 문제는 사실 피해자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소수의 어떤 피해자는 뭐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라는 또 언론에서 제가 봤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피해자분들이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늘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면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 왔었던 것도 사실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과거 정권들이 있었어요, 다. 그래서 저는 글쎄 이게 10년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10년 전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10년 전 했었던 일들을 또 하실 수 있을까? 지금은 언론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글쎄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장악한다고 생각한다면 장악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글쎄요, 이동관 특보가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청문회랑 상관없이 단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관 씨의 자질도 문제인데 이분이 가게 되는 자리의 무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단순히 뭐 언론 장악을 해야지라는 의지만 갖고 뭐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하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의 직무 자체가 애초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과 공익성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현직 대통령의 특보가 간다? 근데 이분의 이력을 줄줄이 살펴보니 과거에 언론 장악했던 전례도 있다? 아니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한 자리이지 언론 장악 경력직을 뽑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오염을 시키느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야당에서도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버티기가 누굴 위한 버티기냐? 결국에는 대통령이 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쓰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학폭 의혹 터졌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도 좀 우려를 했어요. 이거 국민의 정서가 반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했는데도 이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쓰고 싶은 거죠. 전 여기서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려를 했나요? 있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조언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절하게 종합해서 판단하실 텐데 저는 이 모든 우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동관 특보의 능력이 대통령만께서 보시는 능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김준일 대표는 이 문건의 정황이 나온 게 경력직이라서 더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약간 얘기를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를 그런 저희 얘기를 볼 성지영의 수가 뉴스 있는 바사삭이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스의 존치를 위해서라도 이 코너에 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두 분 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8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Listen up,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yours. Now the world keeps turning for you,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caught within your eyes. Baby, I'm your prisoner, captive of your smile. You came and took my heart away. You came and took my heart away. You came and took my heart away. You came and took. I'm getting insecure. Do you even feel the same?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늘 만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학교에 갔습니다. 인류의 동쪽 식당을 맛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내가 데려다 줄게. 걸으면서 불안해서 좌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따라갔다. 나는 조금은 꺼려지며 아무에게도 못 보게 하는 사람처럼 그를 비웃었다. 아, 나도 내가 뭘 부끄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부모에게 들킬까 봐 나비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 그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을 산책했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몰래 돌아다닌다. 어쩌면 나는 그 당시 나와 트로옹 투킴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살펴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당시 아이디 카드를 꺼낼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가 나를 해외여행에 데려가려고 할 때 비자를 만들기 위해 보증금으로 10만 위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손가락만 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이후 나는 가질 수 없는 것 앞에서 무력한 사람과 같아서 손에 넣을 수 없을수록 목숨을 걸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고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외국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멀고 피곤하지만 당신 같은 부자들만 속일 수 있어요. 트로옹 투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들과 예정된 여행에 그와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가 카이도로 떠나던 날, 나는 숙소에서 수도꼭지 고장난 것처럼 울었다. 울면서 나는 무엇이 너덜너덜해 보일지 자문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가요? 아니면 노비타가 왜 그렇게 왔어? 글쎄요, 이렇게 긴 휴가를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원래는 몰랐던 걸까요? 나중에 몇 번이나? 그래도 나는 그 얼굴을 꽉 잡고 놓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런데 키엠이 직접 불러서 2개의 등불처럼 붉게 부은 눈을 하고